트위터의 CEO인 잭 돌시가 다가오는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 광고를 싣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2020년 선거 시즌에서 기꺼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겠다고 말했던 라이벌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와는 상반된 입장이죠. 지난 2016년 미국 선거에서 페이스북을 위시한 SNS에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양산 및 배포되었던 것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 정교해지고 발달한 기술로 인해 가짜 뉴스나 흑색 선전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죠. 그 플랫폼은 여전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위터는 쌍방향 소통의 미비함이라든지 글자 수의 제한 등 자체적인 구조의 문제로 정치 광고가 많이 붙는 SNS는 아닙니다. 트위터가 광고로 벌어들이는 이익 중 정치 광고 수익은 0.1%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요. 총 매출이나 수익에 별 타격이 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을 위해 트위터가 가짜뉴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막겠다라는 트위터 CEO의 용기는 높게 살만한데요. 이 발표 후 트위터의 장외 주식 가격은 2%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3, 4분기 수익 역시 계속 강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시장은 선의와 다르게 움직이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입시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수시 비중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2020학년도 대입 제도가 나왔는데 다시금 수시 정시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인데요. 이범 교육평론가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수시 정시 문제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자녀가 딱 그 연령대에 있으면은 관심이 쏟아지는데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너무 어리거나 하면은 좀 떨어지거든요. 요즘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워낙 한 2, 3년 동안 계속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네. 논란을 벌여온 곳이어서 그 연령대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이 이슈를 자세히 알고 계시고 의견을 네. 피력하세요. 예. 저는 연령대예요. 그래서 관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정부의 방향은 수시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시 확대는 그 방향은 아니었는데 지금 바뀐 거란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바뀐 거 아닌가 싶은데요. 수시를 늘리는 건 현 정부의 정책은 아니었고요. 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수시 비율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정시를 확대하기로 작년에 정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작년 대입 공론화 그 과정 결론으로 네. 정시 정원 비중이 지금 20% 초반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낮나요? 예, 그것을 30% 이상으로 올리겠다. 네. 이게 이제 작년 대입 공론화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이제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조국 장관 자녀와 관련된 논란 이것 끝에 이게 정치 쟁점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서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공교롭게 같은 날 10월 22일에 자유한국당에서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걸. 네네 맞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서 내놓고 안 내놓고 이전에 이미 이거는 정치 쟁점화 되어 있고 이게 총선 어떤 공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정치 쟁점화되면서 결국 그 방향으로 정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입시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이게 워낙 복잡하고 해갖고, 그러니까 정시 그 확대,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를 잠깐만 설명을 조금 짧게 해주시면은. 네. 저는 알지만 좀 네. 정시는 이제 수능 100%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시험 봐갖고 가능합니다. 100% 딱 수능 수능으로 들어가는 네네. 거고 수시는 이제 한 20년 전 정도부터 꾸준히 이제 정시와는 다른 여러 가지 전형들을 신설해 왔는데 네. 그중에 논술 전형도 있었고 무슨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네.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전형도 있었고 또 요즘 많이 논란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네. 해서 내신 성적도 보지만 교사가 적어준 세부 특기 사항이나 또 비교과라고 해서 독서, 동아리, 봉사, 교내 대회 수상 이력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네.
그러니까 수시는 이 전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다양한 여러 거죠. 가지.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수시 중에서도 학종인 것이고요. 예. 그렇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상당히 논란이 좀 되어 왔었다. 근데 사실 이 정시 확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그래도 공정하다라는 인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요새 이제 문제가 많이 되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아무래도 교사가 그걸 적어야 되고 또 이 교사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3년 내내 이제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 내신을 유지하느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옛날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시험 딱 쳐갖고 점수대로 가는 게 가장 공정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 학종을 지지하는 분들은 학종이 더 공정하다고 얘기하시고요. 아 그래요? 수능을 지지하는 분들은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게 더 공정한 거예요? 양쪽의 공정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종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때 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이에요. 그러니까 명문대에 돈 많은 집 애들만 이렇게 가는 거는 불공정하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간간히 하는데 그때 공정 개념은 형평성입니다.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학종에는 비교과처럼 무슨 부모 찬스를 쓴다든지 이런 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능으로 뽑는 경우에 비해서 학종으로 뽑는 경우에 고소득층 비율이 더 낮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서울 대도시 비율도 더 낮게 나와요. 지방학생에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네. 학종에 들어가는 내신 성적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내신은 상대평가라서 뭐 강남 한복판에서도 4%만 1등급 받는 거고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에 살아도 4%는 1등급을 받습니다. 그걸 차별을 하지 않아요. 이 내신 네네. 성적은. 그러니까 결국 비교과처럼 사람들의 불만을 사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학종에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학종으로 뽑은 게 더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납니다.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학종이 더 공정한 거죠. 네. 근데 수능을 지지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공정성은 그 비례성이에요. 실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아, 그럼 내신이나 이런 거는 다 편차가 있잖아요. 네. 내신이나 교사가 서주는 세특 즉 세부 특기 사항이나 비교과 이런 거는 학교마다 교사마다 이제 달라지게 돼 있고 또 이제 비교과는 이제 부모 찬스 같은 거 쓴다 이런 불만도 있고 네네. 하니까 수능은 아무래도 한나라 시에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니까 뭐 그 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 실력과 비례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쵸. 결국 비례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수능이 더 공정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공정이란 말을 막 섞어 쓰면은 전혀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 양쪽 다. 뭐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의당이라든지 뭐 전교조라든지 이런 진보 진영 측에서는 이게 이제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사교육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일단은 잘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학을.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공교육보다 사교육 시장이 워낙에 우리나라가 발달을 했으니까 거기에다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류층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찬스라든지 또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워낙에 학생부 이런 걸 잘해주니까 예.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수능으로 뽑힌 학생하고 즉 네. 정시로 뽑힌 학생하고 학종으로 뽑힌 학생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 상위 한 10개 대학을 비교해 보면 일반고냐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냐 그 비율을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역 한 탑 10개 대학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수능으로 뽑힌 학생 중에서도 일반고 비율이 60% 중반 정도 평균 나오고요. 학종으로 뽑은 학생들 중에서도 일반고 비율이 비슷하게 60% 중반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목고 자사고냐 일반고냐 이거는 수능이냐 학종이냐에 따라서 별 차이는 안 나타나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것은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늘지 않겠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실 학종이 더 사교육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학종은 뭐 내신도 챙겨야죠. 비교과 뭐 말이 쉬어서 비교과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챙겨야죠. 또 학종에도 수능이 꽤 들어갑니다. 점수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네가 학종에서 최종 합격을 하려면 수능에서 몇 과목 이상에서 몇 등급 이상을 받아라. 이런 경우가 전체 학종 정원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부담과 사교육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최근에 학종 정원이 늘면서 2016, 17, 18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물론
사회현상이란 게 이제 이게 꼭 원인이다라고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꼭 수능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늘겠느냐? 전 그건 아닐 수 있다. 요새 사실 인강 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다만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에 있어서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서울 뭐 쉽게 얘기해서 강남 학생들이나 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가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미 뭐 부분적으로나마 보완책을 정부가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기는 해요. 요새는 학종을 하게 되면은 컨설팅비도 들어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이제 정보가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야지 뭘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 청취자 의견에도 올라왔는데 아이럽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학종을 확대하게 되면 정보가 부족한 맞벌이한테 불리해요. 아무래도 이게 주로 이제 엄마들이 챙기니까 그렇죠. 엄마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금 바쁘게 이걸 챙기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그거 안 끼워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엄마들끼리 그룹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워킹맘이셔서 굉장히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니 저는 제가 사실 그래 좀 게을러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같은 워킹맘이라도 열심히 챙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식의 사고방식이 좀 있는 거죠. 지가 열심히 하면 가야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조성덕님은 또 그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정시를 확대해야 부정을 많이 줄입니다. 학종으로 대학 입학 방법이 4,000가지가 넘습니다. 정말로 4,000가지가 넘나요? 그거는 좀 과장된 것이고요. 사실 대학마다 이름을 좀 달리 한다든지 예를 들면 같은 학종인데 대학마다 이름이 많이 다릅니다. 또 무슨 전형 이렇게. 이름이 똑같다 할지라도 이 대학과 저 대학이 그 내에서 반영하는 요소의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또 이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몇천 가지 나온다는 것이지 사실 전문가가 대충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5가지 크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는데 대체로 정시를 찬성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도 정시가 공정하다. 차라리 줄 세우는 게 낫다. 이런 비율을 보면 지금 수시 확대론보다 정시 확대론이 한 3배 정도. 또 정시 확대론에 대한 찬반을 물어봐도 한 3배 정도 우세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한편에서 이제 학종에서 챙길 거 워낙 많아지니까 그로 인한 어떤 피로감, 불공정성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은 형평성보다는 비례성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 실력이 뭐 꼭 바람직한 실력이 아닐 수도 있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 실력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것을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대중은 공정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능 즉 정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보입니다. 경쟁을 해갖고 뛰어난 사람이 조금 더 뭐랄까요 그 좋은 결과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흔히 이제 학생을 줄 세우면 학생 서열을 하면 대학 서열화가 뭐 심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도요 대학에서 성적 순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요? 대학 입시로 그냥 성적 순으로 줄 세워서 학생을 뽑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대학 서열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서열화가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투입되는 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에서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무려 4,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자, 중앙대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중앙대는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1,500만 원입니다. 이 공식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좋은 대학인데 그 내에서 막 2.5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재정 구조가 대학 서열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지 학생을 줄 세운다고 해서 대학 서열이 더 이렇게 심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 비례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도 결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 대학 가면 4,300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고 저 대학 가면 1,500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는데 그러면 뭔가 좀 투명하고 비례성이 강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배분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은 뭔가 점점 더 그 공정함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는 게 우리나라 대학 간 격차가 심하고 또 최근에 일자리 격차도 굉장히 심해졌고 이러면서
공정함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문자가. 네, 작은 나무님은 대학에 평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1156님은 정시라면 논문 공동저자나 남의 대학 연구실 마음대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그건 약간 오해신데요. 네. 지금 이미 논문 같은 것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네, 예, 옛날에 이제 옛날에 그게 그게 가능했었던 거죠. 것이고요. 그리고 마중물님은 내신은 비교적 공정한데 문제는 비교과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 교육 문제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한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 해도 그 다음 정부에서 이걸 계속 이어 나가느냐도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정시 확대만큼 또 이제 관심이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들의 일반고 전환 문제입니다. 2025년에 전부 다 일괄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뭐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가 되면 아직은 공식 입장이 아닌데 발표되면 대난리가 나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특목고 나왔거든요.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80년대. 진짜 잘하셨네요. 그때 이미 고교 평준화를 깨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80년대에 과학고가 지정되기 시작했고 외고는 사실 80년대부터 있었는데 공식으로 특목고로 지정된 것은 90년대였습니다. 80년대 과거 간 사람 천재로 봤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특목고를 막 만든 이유는 일반고에서는 붕어빵을 찍고 있으니까 좀 다양한 교육을 해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일반고는 계속 붕어빵 찍는 게 당연하단 말이야?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2025년으로 이제 기점을 잡은 이유가 이때 고교학점제를 이제 전면 시행한단 말이에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수강 신청하는 겁니다. 대학교처럼요? 네, 수강 신청해서 서구 선진국의 학교들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외고 역할을 하는 거고 수학과학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과학고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뭐 아주 그 귀족형 사립학교 이런 것들은 있죠. 하지만 그런 서구 선진국의 특목고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공평한 선택권을 주면 알아서 자기의 어떤 대학 진학 목표나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더 많이 듣고 더 심화해서 듣고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인별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별 다양화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평준화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획일적 교육이라는 의미의 평준화는 안 좋은 거죠. 하지만 공평한 기회를 준다. 공평한 선택권을 줘서 학생들의 나름의 선택권을 발휘해서 다양한 교육을 스스로 찾아 나가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이고 선진국에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산을 해갖고 2025년도에 우리 둘째가 어딜 가지?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초등 4학년부터입니다. 맞아요. 초등 4학년이에요. 그렇구나. 저희 집은 막내가 초등 4학년입니다. 같이 그러시구나. 학부모시구나. 근데 아마도 이제 학부모들이나 또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나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 실력도 되는데 왜 이거를 막느냐 그러고서는 그 부분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대한 불만이 집중되는 것은 일반고에 이제 공부할 분위기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 일반고가 사실은 인문계고죠. 옛날에 인문계고였는데 이제 이름만 일반고라고 바꿨는데 사실 속성을 하고 있는 거를 들여다보면 인문계고랑 똑같습니다. 그럼 인문계고는 선진국에서는 다 이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이런 학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인문계고 정원을 지나치게 늘렸죠. 그러니까 OECD 평균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45%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적습니다. 19%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인문계 교육을 받을 만한 학생이 무려 81%나 되느냐. 제가 보기에 한민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교학점제도 고교학점제지만 사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사실 시행은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거 정한다 할지라도 시행령을 바꾸면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변수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9237님 고등학교 국어 교사시래요. 학종은 없어져야 됩니다. 정시로 환원해야 됩니다. 대신 지방대를 집중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방에서 학생도 올라오지 않고 서울 경기에 편중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그럼 뭐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방대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도 많이 전파가 되고. 제가 아까 네.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울대가 4,300만 원이고 연세대가 3,000만 원이고요. 한양대가 2,100만 원이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대가 1,500만 원인데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전북대거든요.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립대지만 차이가 많이 서울대 나네요. 학생 1인당 투입하는 돈과 전북대로 대표된 이 지방대에 투입하는 그 돈이 굉장히 규모가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벌써 돈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은 학생들이 받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학벌주의 때문에 대학이 서열화된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공대 생각해 보세요. 포항도 80년대 처음 생겼을 때 선배 없잖아요. 맞아요. 학벌이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도 금방 스카이급이 됩니다. 맞아요. 왜? 투자하니까 된 거예요. 또 최근에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네네. 이공계 중심 대학들이 연고대하고 서성한 그 언저리쯤에 서열이 됐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선배도 없는데 그건 결국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핵심은 돈이라고 봐요.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좀 상향평준화, 교육여건의 상향평준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정책 지난 20년간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학 서열화는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골고른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여기서 그만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나와주세요. 저희가 예. 나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또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네. 네,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일본, 러시아를 대표해 지구촌 소식 전해줄 세 분 모셨습니다. 오늘도 중국어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어래요. 모국어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리시앙님하고 지금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중국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 대표시죠. 전 중국 차이나 TV 기자시죠. 李想씨 반갑습니다. 首先呢，祝贺我们的节目开播1周年，希望我们的节目越来越好，越来越有人气。먼저 우리 프로그램 방송 30일을 축하드립니다. 어제가 30일이죠. 진짜 준비 잘해 오셨 네, 중국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30일 한 달을 대잔치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건강하고 앞으로 잘 클 수 있다는 축하의 의미에서 하는 건데 우리 프로그램도 앞으로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러시아 대표 부담되죠? 네. 항상 부담. 네,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Ой, на самом деле погода очень холодная сейчас стала,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утепляться. В России обычно в это время пьют чай с лимоном и медом. Вам тоже советую и надеюсь, что мы сегодня опять проведем очень хорошо время. 오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준비했는데도 이미 너무 많은 걸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시 이제 뵙게 돼서 반갑고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러시아에서는 보통 이런 날씨에 차에다가 레몬이랑 꿀을 넣어서 마시는데 네 그거를 이제 추천해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뭔가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백기 씨 얼굴이 흑빛이 됐어. 저희가 엄청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일본 대표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기 씨입니다. こんばんは、吉方べきです。4週間ぶりにここに戻ってこられてとても嬉しいです。明日はもう11月ですね。今年もあと2ヶ月、いい1年にしましょう。終わりにしましょう。はい. 자, 안녕하세요. 저는 요시카타 베키입니다. 4주 만에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내일은 12월이 되죠. 네. 11월이에요. 11월. 네.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합시다. 아유, 뭐 너무 좋은 말들을 해주셨고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인사말 하다가 인사말 하고 뭐 이건 뭐. 네, 오늘 러시아의 에바 씨, 중국의 리시앙 씨 그리고 일본의 백기 씨와 함께합니다. 지구촌 회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 외국인입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 저희가 사실은 다른 코너에서 이브닝 카페라는 코너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82년생 김지영.
네, 화제작이죠. 이번 이제 영화로 제작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개봉 8일 만에 벌써 165만, 200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인기와 논란에 대해서 우리 지구촌 대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다들 보셨어요, 영화? 아니면 소설을 읽어보셨나? 저는 책으로. 책으로 보셨어요? 네네. 저는 책도 봤고 그리고 영화도 뭐 개봉 다음 날 봤습니다. 정말요? 부인이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와이프는 지금 준비된 자. 일본에 있기 때문에 혼자 혼자. 네. 우리 리시영 씨는? 저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가봤는데 진짜 네네. 코가 빨개질 정도로 아, 진짜? 울고 나왔어요. 울고 나오셨구나. 정말 울고 있는 분이 많았어요. 네, 주변에. 이제 공감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게 별점 테러를 당할 정도 논란도 되고는 맞아요. 있거든요. 해외도 굉장히 많이 판권이 팔려갖고 무려 17개국, 일본하고 중국에도 책이 나왔죠. 네. 그럼 백희 씨는 일본어로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네, 한국어로? 일본어로 읽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일본에서는 그 1월부터 2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네. 계속 그 외국어 소설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정말요?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와. 네. 엄청나죠. 그게 공감이 되나 봐요. 그죠? 그렇죠. 일본 여성들도 같이 공감이 되는 저는 중국은? 중국 소설은 보지는 못했고요. 네. 오기 전에 여기 중국에서 지금 아. 판매되는 어. 82년생 김지영 해갖고 책이 중국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중국 최대 온라인 그 사이트죠. 그 온라인 서점에서 소설 1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리고 지금 나온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거의 발행 건수가 6만 5천 부 정도?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 추가 발행을 할 뭐 계획이 있다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도 포털 사이트에 이 이름을 치면 한 33만 건 관련 기사들이 떠요. 33만 저도 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구나. 관심 와. 있게 볼 줄을 몰랐어요. 중국은 스케일이 좀 커요. 하긴 일단 러시아는 인구가 출간 안 많으니까. 됐죠 아직. 판권에 팔렸다 그러던데.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되게 번역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번역을 이제 어쨌든 네. 직업이니까 그래서 맞아요. 통번역사시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면 되게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빨리 쉽게 읽혀서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관심 근데 있게 우리 봤습니다. 백희 씨는 네. 심리학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많은 여성들, 특히 일본 여성들의 뭐 일본 남성들도 읽었겠죠. 우리 백희 씨처럼. 그렇지만 마음을 끌었을까? 이게 베스트셀러 82년생. 6개월 동안 베스트셀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기록이. 뭐니 해도 그 공감했다는 거고 그리고 네.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 다 그 대변해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 소감을 읽어봤더니 네, 근데 특히 자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그 여성 차별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미투는 약간 일본에서는 좀 불발이었긴 했지만 그 어떤 그 의대에서 의과대학교에서 그 여학생만 그 점수를 깎아서 그 남자 학생을 좀 유리하게 진짜요? 네, 그런 거 드러나가지고 상당히 좀 조작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더욱더 관심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별점 테러 뭐 이런 악플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상당히 이번에 좀 심했거든요. 뭐 러시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저희는 사실 여성 차별보다는 인종 차별 쪽으로 그런 영화들도 좀 있고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는 요즘에 이제 여성 차별을 다루는 뭐 영화나 책이 나오는 건 아닌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성 직업을 원래 했었던 게 이제 여성들이 그 직업을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성 경찰관이 나온다거나 여성 소방관이 나온다거나 뭐 여성 형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직종을 바꾸면서 조금 이 뭐라 그럴까요? 성차별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사실 궁금했던 건 그런 거거든요.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게 나왔을 때 별점테러를 할 정도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게 있었는지. 중국은 있었나요? 중국은 뭐 이렇게 갈등이 한 개 소설이나 영화가 나와서 남녀가 확 갈라지면서 그런 건 없었는데 대부분은 지금 어디까지나 중국도 여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중국도 봉건 사회가 거의 1400년 500년 동안 봉건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정말로 집안에 갇혀서 막 심지어 그 하는 말이
짜지, 수이지, 짜고, 수이거라고 닭한테 시집가면 닭이 돼야 되고 개한테 시집가면 개가 돼야 되는 정도로 여자가 한 번 시집가면 그 남편한테 죽도록 가야 된다. 이 정도로 여자들을 가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뿌리 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좀 더 공감을 하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여성 지위를 올려야 되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하지 특별하게 이렇게 막 확 갈라져서 여기처럼 뭐 점수 테러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영화 그 관람객이 거의 여성이 80% 남성이 20%의 남성 중에 한 분이신 우리 백기 씨. 네, 뭐 그렇군요. 심한 것도 좀 아니던데 심한 것 별로. 네, 뭐 하여튼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이래 갖고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지구촌 대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네,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옥토버 페스트. 이게 옥토버 페스트가 이제 독일에서 하는 그 맥주 페스티벌이잖아요. 역시 맥주는 가스죠. 예. 완전 웃겼어요 이 기사. 매년 600만 명이나 모인대요. 이 페스티벌에 그 맥주 축제인데 온실가스가 대규모로 배출이 된다. 그래서 16일 동안 되는 이 페스티벌이 있는데 온실가스가 1.5톤이 배출이 되는데 이게 얼마가 제가 찾아봤더니 자동차 한 대를 매일 8시간씩 6개월 운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다. 진짜 많은 거거든요. 저 거의 부산 왔다 갔다를 매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타고. 이 또 뉴스 보셨죠? 근데 이 뉴스 보니까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냐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조리를 하느라고 요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진짜 웃긴 게 뭐였냐면은 방구하고 트림. 근데 진짜 메탄가스가 원래 소 방구 때문에 네. 엄청 많이 생긴다는 기사도 봤었거든요. 역시 가스는 네. 맥주는 먹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맥주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겁니다. 네. 지금 잠깐 네. 교통 정보를 좀 전해드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교통 정보 듣고 그 다음에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적절한 뉴스가 딱 나와줬어요. 타이밍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축제가 있으면 막 불꽃놀이도 하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먼지로 우리가 그래도 괴로운 조금- 시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일본은 어떤가요, 미세먼지가? 사실 한국만큼 그렇게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아. 근데 물론 뭐 장기적으로 그 공간에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걱정하는 목소리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다 맞는 거예요? 그 세 분이 거리가 갑자기 생겼어요. 한국만큼은 아니. 두 분 사이 거리감이 좀 두분 사이에 생겼어 지금 거리가 보니까는. 네. 중국은 네. 심하죠? 네, 뭐 많이 심하죠. 미세먼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아마 중국일 거예요. 근데 뭐 부인은 안 하지만 좀 서운하셨어요. 네, 제가 하지만 괜히 그래도 조심스럽게. 미세먼지는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아. 해결하는 중점 과제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그만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 일본은 어때 뭐 미세먼지 뭐 정책 같은 게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일본에서도 그 옛날에는 상당히 공해가 심했거든요. 네. 1960년대에는 좀 앞이 안 보이는 정도로 공기가 안 좋았던 그런 시절도 있어가지고 뭐 집단 소송 이런 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좀 대책을 좀 일찍부터 했던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뭐 특히 2010년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개선돼 있었고 그리고 2013년도에 중국에서 그때 되게 크게 좀 화제가 됐어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예. 그런데 일단 그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네. 않은 것도 사실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뭐 효과적으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노후된 그 경유차 경유차. 뭐 경유차. 수도권에서는 뭐 못 달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철저히 노후경차. 했다. 뭐 이런 그렇군요. 얘기가 러시아는 어때요? 왠지 청명할 것 같은데. 저희는 생각보다 미세먼지는 없어요. 거봐. 미세먼지 문제는 없는데 이제 뭐가 있나요? 중국에서 뭐 중국에서 러시아까지 가요? 미세먼지가? 방향이 다르잖아요. 제가 미세먼지는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사는 도시가 하바로브스크라고 근데 아. 거기가 흥룡강 쪽이거든요. 가깝죠. 그래서 네. 중국이랑 굉장히 가까운데 이제 그 흥룡강 수질 문제가 조금 있어요. 미세먼지는 수질,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라 사실 이제 네, 환경 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에너지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 뭐 후세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아까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유엔에서 매년 11월 15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제정하기 위해서 비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글쎄 뭐 비가 오는 날 빼고 전부 다 푸른 하늘을 볼 수 맞아요.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항상 이 시간은 짧아요.
좀 더 길었으면 벌써 좋겠는데. 끝난 건가요? 끝났어요. 다 됐어요. 중국에서 지금 미세먼지 조치 강하게 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저 중국 갑자기 여인이다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면 믿어. 어떡해요? 강하게 할 거라고 믿어.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화해 관계 모드로. 정상화하시고. 네. 저희는 미세먼지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기 씨, 전 중국 차이나 TV 기자이신 리시앙 씨, 그리고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피플 시간입니다. 원래 금요일에 만나 뵀는데요. 오늘은 좀 일찍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야구 특집 편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7차전이 열린 오늘 언더독으로 생각을 했었던 워싱턴 내셔널즈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 옆에 두 분하고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웅기 해설위원, 이성모 이데일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다 보셨죠, 두 분? 네. 네, 창단 50년 만에 첫 우승. 이게 이제 몬트리올 엑스포즈가 1969년에 창단됐을 때부터. 네. 몬트리올 엑스포즈 모자 쓰고 나오셨네. 우리 민웅기 의원님께서. 2004년이 마지막 시즌이었어요, 엑스포즈가. 네. 제가 그때 경기를 봤어요. 몬트리올에 가갖고. 아, 그러셨어요?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와. 그래서 봤죠, 그때.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원래 우리 미니 의원님께서는 네. 휴스턴이 이길 거다, 네, 우승을 네. 할 거다 점을 치셨고, 우리 이성무 기자님께서는 네, 템파베이를 응원을 했죠. 네, 응원을 했죠. 네, 응원을 했었는데 모두의 추측을 벗어난 워싱턴 내셔널즈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사실은 잘 그랬거든요. 게리 콜 있지, 그랭키 있지, 벌랜더 있지. 어떻게 이 세 명을 두고서는 우승을 못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우승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셔널즈가? 글쎄 제가 늘 하는 말이 이제 단기전은 전력보다 기세라는 말을 하면서도 객관적인 그 전력 우세의 유혹을 결국 뿌리치지 못하고 휴스턴이 7차전 끝에 이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게요. 이번 시리즈 워싱턴이 보여준 일단 불펜에 약하다는 약점은 선발로 메웠고 콜빈 같은 예, 선수가 뭐 불펜으로 가서 잘 해줬는데 선수단이 역시 그 기세하고 똘똘 뭉친 게 지금 월드 시리즈 이번 포스트 시즌 들어서 지면 탈락하는 경기가 5번 네. 있었거든요. 5번 다 이겼는데 5번 다 역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포스트 시즌에서 지면 탈락하는 경기에서 가장 많이 이겼던 팀이 3번. 근데 이번에는 5번이나 그 역전승을 경기 후반에 뒤집은 거 보면 와, 역시 이거 워싱턴의 기세나 이번에 똘똘 뭉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제가 느꼈던 거는 올드스쿨의 승리다. 휴스턴 같이 이 통계와 모든 최현대식 이걸 앞세운 팀을 네. 워싱턴은 나이도 많고 선수들도 연령도 높고 한데 이긴 게 저는 아주 예상이 빗나가서 좋습니다. 예상이 빗나가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사실 슈 존스가 좀 아팠잖아요. 네네. 네, 그래갖고서는 좀 이제 내셔널즈는 운이 끝났나라는 이제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글쎄 보시기에 이성무 기자님 보시기에 이 시리즈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우승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이라면 언제를 꼽으시겠어요? 시리즈 전체로 보면 네. 6차전에서 스트라스버그가 굉장히 잘 던져서 네네. 어려운 상황에서 벼랑 끝에 팀을 구한 거였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아기상어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전 같은 경우는 전력 이외에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팀과 선수들과 이 홈팬들을 하나로 묶는 아기상어 응원의 힘이 굉장히 컸고, 예전에 LA 에인절스의 랠리 몽키, 랠리 몽키. 그것이 참 생각날 정도로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전승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언더독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워싱턴 내셔널즈, 네. 저는 그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셀러리, 그 이제 연봉, 네. 그 구단별로 해갖고서는 이번 해에 네. 구단이 얼마나 많이 썼나 뭐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보니까 1위가 2019년 시카고 컵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키스. 야, 양키스가 2위를 할 때도 있네, 제가 보고는. 그리고 3위가 워싱턴 내셔널즈예요. 네. 그거는 돈 많이 쓴 구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고액 연봉자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래서 왜냐하면 베테랑들이 많다 보니까 또 장기적인 뭐 콜빈도 많이 돈 주고 데려왔고, 뭐 콜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뭐 벌랜더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봉을 가진 선수들인데, 사실 그 워싱턴이 그 제가 투수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워싱턴이
언더독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워싱턴이 약하다 이런 부분은 시즌 초반에 많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시즌 5월 하순까지 19승 31패. 그러니까 5할 승률에서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팀이 다시 뒤집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하지만 5월 24일 이후 성적을 보면 워싱턴, 휴스턴, 다저스 이 세 팀이 탑3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사실 언더독이라고 보기는 워낙 조금 강한 팀이기도 했고 네. 또 막판 기세라는 게 역시 뭐 단기전은 제일 중요한데 막판에 워싱턴의 힘은 정말 무시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기록을 보면서 그러니까 연봉 얼마나 썼나를 보면서 아 이성우 기자님이 네. 정말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한 게 탐파베이가 꼴찌예요. 네, 진짜 네, 그렇죠. 가난한 구단이라. 정말 템파베이 같은 팀이 우승을 했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기사 쓰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스토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화 스토리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그래도 워싱턴도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를 네.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번 이제 시즌을 쭉 보시고 또 포스트 시즌 보셨을 때 아 이거 정말 볼만한 어떤 포인트다 뭐 이런 거 좀 성적이라든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갖고. 아, 네. 이번에 원정팀이 모두 승리를 거두는 아주 진기록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스포츠에서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이 홈 어드밴티지 한 경기 더 치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규 시즌 최다승을 거두기 위해서 다저스와 뭐 휴스턴 이런 팀이 경쟁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네. 이번 월드 시리즈만 놓고 보면은 이제 야구 사전에서 홈 어드밴티지라는 용어는 지워야 됩니다. 다만 사실 이게 뭐 그러니까 7전 4선승제 시리즈를 치르는 모든 프로스포츠, 메이저리그, 프로농구, NBA 그리고 미식축구가 아니라 미식축구는 아니죠. 아이스하키 예, 이렇게 모든 미국 프로스포츠를 통틀어서도 원정팀이 7전 4선승제 시리즈에서 4승을 모두 원정에서 거두고 우승을 한 경우는 최초였거든요. 그렇죠. 참 네.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1903년에 월드 시리즈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최초니까 아 정말 그때 이후로 뭐 최초인가요? 최초인가요? 처음이죠. 그리고 사실 메이저리그는 뭐 잘 아시지만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5만 관중이면 홈 팬이 한 4만 9천 명 되는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 어드밴티지를 다 깨고 정말 진기록 앞으로 나오기도 힘든 기록 같아요. 다만 3승 3패일 경우에는 역대 월드 시리즈를 보니까 원정팀의 승률이 더 높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7차전이라는 중압감이 네. 홈 선수들에게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긴 요번에 근데 사실은 원래 홈에서 이기면 좋잖아요. 제일 막, 그렇죠. 막 관중들 좋아하고 네네. 거기서 이기면 제일 기분 좋은데 일단 이제 원정에서 이기면 다 쓸려 나가고 남아 있는 사람 별로 없고 뭐 이래서 조금 김이 좀 세긴 한데 어쨌든 내셔널즈 뭐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었어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긴 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역전하고 막 이래갖고 지금 이제 싸이영 얘기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그렇죠. 포스트 시즌까지 다 끝났으니까 벌렌더 선수도 뭐 역시 후보로 뭐 꼽히는 얘기가 항상 벌렌더야 그렇죠. 뭐 늘 나오는 사람. 네. 뭐 이제 언제 발표를 하나요? 정확히는? 11월 우리 시간으로 11월 14일 발표인데요. 네. 이미 투표는 끝났습니다. 정기 시즌 마치자마자 네, 투표를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에서 잘한 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투표를 하는데 얘기하신 대로 아메리칸 리그는 뭐 동료들끼리 싸움이에요. 벌렌더냐 콜이냐. 정말 박빙이 되고 누가 돼도 21승 투수 20승 투수니까 누가 그렇죠. 돼도 정말 저는 평균 자책점 1위, 삼진 1위 콜에게 표를 주고 콜에게. 싶은데 네. 네, 문제는 이제 내셔널 리그인데 아.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유현진 선수가 당연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 전에 선수들이 뽑는 투표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시상이 아니라 선수들이 뽑는 올해의 선수, 올해의 투수가 있었는데 제이콥 디그롬이 1등을 했고 유현진 선수가 2등을 했더라고요. 아, 당연히 받았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이 선수들이 뽑는 투표 이 결과가 싸이 영상과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자들이 뭐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이 크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디그롬이 후반기에 너무 잘했다는 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유현진은 전반기에 너무 잘했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잘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평균 자책점 1위라는 것은 뭐 아무리 통계가 많이 나오고 해도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실점을 막고 팀한테 이기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평균 자책점 1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주장은 이 두 선수가 나갔을 때 물론 팀 승리 같은 보다는 싸이 영상은 개인 기량이긴 하지만 유현진이 나간 경기에서 다저스가 20승 9패예요. 근데 디그롬이 나간 경기에서 매치는 14승 18패예요.
그럼 매트 방망이도 좀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 그건 것으로. 팀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기여도나 이런 거 보면 유현진 선수가 꿀릴 건 없는데 네. 분위기는 별로. 그 옛날에 페드로 마르티네즈 선수가 그랬었잖아요. 사이영 놓치고 그 당시에 누가 봤지? 그 오클랜드 에이스의 그 굉장히 잘생긴 선수 있었죠. 베리지토. 네. 잘생겨서 받았다고 막 그때 했던 기억이 잠깐 나는데 네. 김승용님께서 언더독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력상으로 봤을 때 조금 뭐 못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상대 이거를 이제 언더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래도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보는데 류현진 선수 이제 거취를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디로 갈 것인가? 텍사스 레인저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공교롭게 제가 그저께 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존 블레이크 부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냥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죠. 유현진 선수 때문에 하긴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뭐 걸어다니는 야구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는데 너네 팀 사정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팀은 1번으로 오른손 거포가 필요하고 2번으로 선발 투수가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현진은 어때? 그랬더니 뭐 매력적이지 당연히. 그 왼손이 텍사스에 가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벌써부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무조건 유현진 선수에게 관심이 현지에서 굉장히 많다. 모든 팀들이. 그리고 사실은 LA 에인절스도 있고 필라델피아도 있고 밀워키도 나오고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할 때는 반드시 양키스를 끌어들여야 되고. 네. 양키스도 관심이 사실 있죠. 그렇죠. 콜 아니면 어쩌면 둘 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다저스가 있기 때문에 투수진 좀 보강해야 되니까 양키스도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스트라스버그가 만약에 4년 1억 달러 포기하고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잘해서. 왜냐하면 4년 1억보다 더 많이 6년 뭐 7년 이렇게 하면 그러면 랭킹 3거든요. 유현진 선수가. 그러니까 아마 오래가는 치열한 스토브리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팬들이 힘들어요. 거칠죠. 거칠고 힘들어서 마음고생 많이 할 것 같아갖고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는 좀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뭐 두고 보겠습니다. 국내 리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키움 히어로즈 사실 뭐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우승은 못했지만,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뭐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 네, 키움 히어로즈 전 대표였던 이장석 대표가 지금 이제 횡령죄로 형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옥중에서 경영을 했다. 옥중에서 뭔가 지시를 내리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구단 운영에.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장석 대표가 지금은 대표가 공식적으로 대표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혹은 계속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얼마 전에 또 해임된 이 구단 대표의 경우는 이장석 대표의 또 측근이었고 또 변호사도 관련 역시 마찬가지로 이장석 대표가 또 선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장석 대표가 어떤 구단 운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은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내부자의 어떤 고발? 폭로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의혹이 어느 정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올 시즌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 보면은 사실 흥행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광준수도 많이 네네. 떨어지고 비난도 좀 많았는데 뭐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는가 짧게 한마디 제가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전력 불균형이 심각해진 게 이제 터진 거예요. 네. 올 시즌 보면 5강에 들어간 팀 중에 4팀이 수도권 팀이었죠. 그리고 막판에 KT가 따라잡았더라면 수도권에서 5팀끼리 다 할 뻔했어요. 드래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구단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균형이라는 게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균형이 깨지고 이 전력이 평준화가 깨져버리면 공멸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짧게 하나 더. 딱 저기 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전통 스포츠가 지금 위기예요. 메이저리그 같은 데가 메이저리그 지금 레이팅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계속해서 작년 올해 6천만 명대로 이제 떨어진 게 정말 오랜만이고 올해 또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인기를 유지를 위한 것 또 비즈니스 모델을 잘 해가지고 올해도 뭐 11조 원 이상의 총수익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지 않으면 그리고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정말
프로야구는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없어갖고 저희가 여기서 끝마쳐야 돼요. 뭐 FA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쉬워라. 안타깝네요. 네,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그리고 민훈기 해설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엔딩곡을 준비했는데 못 틀어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네, 내일 6시에 저희는 여러분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 함께 쉬어요.